여러분 투자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내가 생각하는 투자라는 그 단어 안에 의미를 내가 어떻게 정의해 드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야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니 넌? 이라고 물어보거나 야 넌 사랑이 뭐야? 아니면 넌 행복이 뭐야? 이런 어떤 단어를 정의하는 것 자체에서 그 사람의 어떤 방향과 가치관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넌 투자를 뭐라고 생각하니? 라고 하는 그 단어를 어떻게 정의해드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향후 한 20년, 30년 길게는 그 생애 전체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근데 이 정의 역시도 계속 바뀌는 거기 때문에 짧게는 10년, 적어도 20년 정도를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투자를 리스크를 걸고 수익을 얻는 행위라고 그냥 덤덤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거창하게 철학적인 이야기를 붙이기 전에 일단 투자라는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리스크를 걸고 수익이라고 하는 것을 얻는 거죠. 예를 들어서 높은 나무 위에 맛있는 과일이 달려있다. 그럼 제가 일단 높은 나무를 기어 올라가야 된다는 리스크가 있죠. 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 과일을 따려다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많이 다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게 리스크죠. 그런데 거기서 그 과일을 딴다면 수익을 얻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라는 거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말이 안 되는 얘기가 투자라는 행위를 한다면서 안전한 거 없나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전하다라는 건 이제 상대적일 수 있죠. 그 상대적으로 A와 B 중에 어떤 게 더 안전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절대적 개념으로서의 안전을 찾으려면 예금자 보험 규정에 맞는 5천만 원 이하의 예저축을 들어놓는 것 외에는 안전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물론 그것 역시 인플레이션에 인해서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안전하지 않지만 말입니다. 어찌됐든 내가 넣었던 숫자 단위로서의 원금이 그대로 보존될 수 있는 그것을 안전이라고 표현한다면 투자의 세계에는 그런 건 없다. 뭐든지 다 리스크를 걸고 수익을 찾기 위해서 나무 위를 올라가는 행위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왜 이걸 강조드리냐면 아유 야 그런 얘기 다 알지 마. 야 누가 그런 얘기 모르냐? 라고 말씀하시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이거는 리스크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무언가 행위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그리고 꽤 많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투자라는 거는 리스크를 걸고 수익을 얻는 행위라고 했는데 내가 하고 있는 행위에 리스크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꽤 생긴다는 거죠. 근데 그럴 때 꼭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투자는 리스크가 있다는 걸 꼭 명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오케이 알겠어. 그럼 어떻게 투자해야 되냐라고 그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그때 저는 이 두 가지를 일단 구분합니다. 내 MBTI를 확인하듯이 본인의 성향을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이 투자자인지 트레이더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투자자는 뭐고 트레이더는 뭔지를 생각해야 되겠죠. 저는 투자자라고 하면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서 수익으로 치환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을 투자자라고 얘기합니다. 투자란 리스크를 걸고 수익을 얻는 행위라고 말씀드렸으니까 투자자는 당연히 그 리스크를 갖고 시작하는데 그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서 수익으로 치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서 핵심은 리스크를 없앨 수 있는 게 시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근데 트레이더는 리스크를 타이밍에 담아 매매로 덜어내는 행위다.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투자자가 투자라는 행위에 있는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서 수익으로 치환하는 것. 근데 트레이더는 그걸 시간으로 녹여낼 만큼의 여유나 방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리스크는 타이밍에 담아서 매매로 덜어내는 거지 녹여내거나 치환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뭘 장담 구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환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니다 싶다 그러면 그냥 버리는 거지 뭘 그냥 푹 익혀가지고 그걸로 장을 한번 내가 명장이 한번 돼보겠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가는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트레이더는 그래서 칼 같아요. 내가 잘못 판단했다 아니면 내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럼 로스컷 들어오면 바로 그냥 때려버리면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계산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지 거기에 자신의 감정이나 바람, 애정 이런 걸 담을 필요가 없죠. 종목과 사랑 이런 거 필요 없죠. 그냥 숫자, 움직이는 차트 안에서의 변동폭 이런 기계적인 부분들을 캐치해내면서 아주 감각적이고 예술적으로 타이밍들을 맞춰내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운전을 하는데 차선 변경을 막 요리조리 하면서 어떻게든 고개를 하는 듯이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어우 막 이렇게 위험하다고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움직이고 있는 차들의 예상 속도들에 맞춰서 빈 구간들을 칼치기로 치면서 빠져나가는 것 뿐입니다. 다 계산된 플레이라는 거죠. 그 안에서 그렇게 운전하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이 위험할 뿐 스스로는 그러한 운전 방식으로 트레이닝이 되어 있다면
전혀 위험하지 않고 손실 가능성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판단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리스크를 계속 그때그때 띄어내는 거죠. 그런데 투자자는 리스크를 그런 식으로 매매로 덜어내면 안 됩니다. 리스크를 덜어낸다는 개념이 아니라 녹여내야 돼요. 그것도 뭘로? 시간으로. 근데 여기서 단기 투자자와 장기 투자자로 갈립니다. 단기 투자자는 당연히 그 녹이려고 생각하고 있는 본인이 생각했던 시간이 짧겠죠. 장기 투자자는 본인이 생각한 그 녹인다라고 생각했던 시간이 길겠죠. 그러니까 긴 시간을 녹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장기 투자자인 거지, 녹이다가 지칠 것 같으면 이건 장기 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투자라는 행위를 할 수는 있는데 장기 투자자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자가 리스크를 시간에 녹인다고 얘기했을 때 그 시간에 녹인다는 건 뭐냐면, 내가 판단했을 때 저평가 상태든 아니면 향후 성장성이 더 높든 현재 이것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의 수보다 미래에 이것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의 수가 훨씬 더 늘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가격이든 가치든 아니면 시장의 규모나 파이든 그 무엇이 됐던 지금보다 커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대상에 투자를 하는 것, 그러니까 그 대상을 매수해서 기다리는 것, 이게 투자인데 그걸 숏텀으로 보냐 롱텀으로 보느냐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짧게 보겠죠. 한두 달, 아니면 길게 보면 6개월, 뭐 조금 더 길게 본다 하면 1년 정도 보는데, 1년도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중기 투자자 정도 이렇게 표현을 하지 1년도 단기라고 표현 안 하죠. 더 짧게 보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식으로 짧게 보는 사람들은 기간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투자긴 한데 장기 투자자하고는 또 완전 결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보통 뭐 우리가 많이 봐서 알고 있는 그 짤 있지 않습니까? 장기 투자 여정에 대한 엄청난 협곡과 절벽과 막 이런 것들을 거쳐가야 되는 상황, 그 위험천만한 상황들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2020년에 그 짤 돌았을 때 다 같이 웃었지만 지금은 절대 웃음이 나오지 않는 그 짤이 있잖아요. 그 짤에서 봤듯이 장기 투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어렵고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그런 협곡과 절벽은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협곡과 절벽으로 보일 수 있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들판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걸 상황만 캡처해서 보면, 그리고 그 순간순간을 기준으로만 보면 협곡이고 절벽이지만 사실은 그 전부터 그 과정을 밟아오면서 안전마진을 계속 가져왔던 투자자, 그리고 어떤 몸빵을 통해서 본인의 맷집과 체력이 키워진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냥 징검다리 건너는 것 같은 느낌 정도일 거예요. 그런데 칼치기로 빠져나가면서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트레이더를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은 되게 위험하다고 느끼는 것처럼, 장기 투자를 하고 있는 걸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다른 사람,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땐 쟤네들은 저렇게 50% 떨어지는데 저걸 아휴 줄 때 먹었어야지, 아이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실제 장기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은 그냥 덤덤하게 가는 거거든요. 그게 한두 번 겪는 것도 아닌데 저렇게 요란을 떨어, 뭐 이렇게 좀 유별나게 저러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결국에는 자신에 맞는 스타일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는 사람에서 나오는, 약간 옛날 용어지만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 같은 거죠. 그런 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럼 장기 투자, 그리고 투자와 트레이더의 차이를 알겠고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의 차이를 알겠다, 그렇게 됐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떤 투자를 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질문을 한다면 사실은 답이 없죠. 저 어떻게 투자해야 되나요? 라고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눴던 기준으로만 봐도 트레이더 안에서도 되게 여러 개로 나눠지겠죠. 투자로만 봐도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지가, 기간으로만 봐도, 기간이라는 그 카테고리로만 봐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리고 그게 단순 기간이 아니라 그 안에 접근 방식까지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구분을 해도 세 유형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어떤 투자를 해야 되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선뜻 이게 맞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구조적인 투자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라고 하면 단기든 장기든 중기든 이 기간이나 스타일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이면 안 돼요. 감각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은 반투예요. 무슨 얘기냐면 반은 투자자, 반은 트레이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반트 요런 분들이 감각에 의존합니다. 뭔가 냄새가 나는데
뭐 이런 멘트들, 아니면 뭐 슬슬 이제 들어가 볼까,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약간 어떤 필로 이렇게 뭔가를 설명하는 거, 물론 그게 있죠. 그게 있는데, 그거는 예를 들면 큰 전쟁이야, 한 10년 전쟁을 한다라고 했을 때 다양한 전투들이 있고, 그 다양한 전투 안에서도 여러 개의 전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번 들어갈까? 뭐 이런 거는 전장에 맞는 표현이에요. 아니면 감각적인 게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특정 전투에 맞는 얘기지, 전쟁이라고 하는 큰 그 개념을 설명할 때 적합한 용어가 아닙니다. 전쟁은 설계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공략하겠다. 그리고 이 흐름대로 가서 이렇게 가면 이 내가 생각한 플랜대로 움직여질 것이다 라고 하는 큰 최초 설계도면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각 전투와 전장을 누비는 거지, 모든 걸 감각적으로 그때그때 뭐 10번이든 100번이든 꺾어서 막 답을 찾아다닌다고 요리조리 움직이는 것, 이것은 절대 구조적인 투자가 아니다. 이런 것들은 오히려 단기 투자 또는 트레이더의 성격에 가깝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구조적인 투자자라는 거, 그리고 구조적 투자라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 그냥 저는 딱 한 단어로 설명합니다.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갖고 있는 것만 투자해야 돼. 장기적 우상향이라는 단어,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이 표현이 사실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순간의 이익을 위해서 뱃머리를 100번이라도 돌리는 사람은 단기 투자자나 트레이더예요. 트레이더는 그게 100번이 아니고 1000번일수록, 그러니까 숫자가 늘어날수록 그게 다 돈이잖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더 많은 데를 찾아다니겠죠. 그 변동폭만큼이 다 트레이딩의 기회니까. 그런데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찾아다니고 그게 한번 찾고 나서 그게 방향이 정해지면 오케이 착수시켜 하면서 쭉 밀고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장기 투자자나 사업가라는 거예요. 사업가가 요리조리 100번 바꿀 아이템 있는 데를 찾아다닙니까? 아니죠. 자기가 긴 안목을 보고 지금 이 산업군에서 내가 이런 아이템을 갖고 이런 시스템과 구조 안에서 이런 맨파워를 갖고 뭔가 사업에 참여한다면 분명히 승산이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하고, 최소 이건 몇 년간 다가올 빅 트렌드다, 또는 트렌드가 짧더라도 이 트렌드 안에서 내가 수익을 거두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아이템으로 확장하고 그 다음 아이템으로 확장하지만 나의 사업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궤는 또 단어다, 뭐 이런 식의 개념들이 존재하잖아요. 장기 투자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갖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찾는 사람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장기 투자자이기 때문에 장기적 우상향이냐 아니냐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장기적 우상향인 것들만 잘 찾아내면 사실은 투자는 거의 끝났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 시간 선호가 낮고 한번 정해진 장기적으로 우상향되어 있는 그것들을 발견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지속적인 매집과 적절한 자산간 포트폴리오의 리밸런싱 정도지 뭔가 4848의 개념들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장기적 우상향 구조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그 판단 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판단 단계만 명확했다면, 내 생각과 사고에 실수가 없었다면 그 투자는 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 앞서 다시 설명드렸던 것처럼 투자는 리스크를 걸고 수익을 얻는 행위인데, 투자자는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서 수익으로 치환하는데, 그 수익을 치환할 수 있는, 그 리스크를 녹일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확보되어 있는 장기 투자자라면 그냥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고서 들어가는데, 장기적 우상향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따질 거 없습니다. 장기적 우상향이야? 아니야? 이 두 가지만 명확하게 구분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조적 투자가 가능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장기적인 우상향이 뭐냐? 장기적 우상향인 것들이 뭐가 있냐? 라고 얘기를 하면 말이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개념적으로는 되게 단순한 거죠. 장기적으로 우상향이라는 거는 그냥 오랜 시간 계속 오른다죠. 그러니까 장기적 우상향이 뭐야? 라고 누군가가 물어보면 그냥 오랫동안 계속 오르는 거. 그럼 걔는 계속 오르기만 하니? 라고 물어본다면 올랐다가 뭐 떨어졌다가 또 크게 올랐다가 또 떨어졌다가 하지만 긴 시계열로 보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장기적 우상향이라는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변동성은 중요하지 않다. 내가 투자하고자 하려고 하는 그 자산의 변동성이 크다라는 것은, 또는 작다라는 것은 투자의 판단 기준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변동성이 100을 기준으로 100인 게 있다. 그리고 변동성이 100을 기준으로 20인 게 있다. 근데 나는 변동성을 50에 맞추고 싶다.
라고 한다면 20 이내를 뭐 예를 들어서 한 80 정도 담고 100 이내를 한 20 정도 담거나 그렇게 밸런스를 이거 그냥 곱하기 나누기 단순 계산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대충 비율을 요 정도로 정해놓으면 나는 변동성 한 80 아니 변동성 50 아니 변동성 30 정도로 맞출 수가 있겠는데? 라고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변동성이 크다 적다 때문에 내가 얘는 투자해 안 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조적인 투자자라면 변동성이 아니라 그 변동성을 왔다 갔다 하는 게 크던 작던 그것과 상관없이 장기적인 시계열로 봤을 때 우상향이 아니야 요것만 따지면 되는 거고, 우상향이야? 오케이, 그러면 난 투자할게. 우상향 아니야? 그럼 난 투자 안 해. 이렇게 결정 내리면 되는 거고, 거기서 내가 원하는 변동성이 있는데 그 기준보다 좀 더 많이 초과하는 변동성을 갖고 있는 자산이라면 그 자산을 내 포트폴리오 안에 적은 비율만큼만 편입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동성 큰 자산이라서 못 투자하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적어도 제 기준에선 구조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구나 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구조적 투자자라면 변동성을 논하지 않는다. 더 중요한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장기적인 우상향이냐 아니냐만 따진다. 그러면 장기적인 우상향인 게 뭐가 있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랫동안 계속 오르고 늘어나는 거라고 했죠. 인간이 지구를 지배하고 최상위 포식자로 우뚝 서서 고도로 발전된 사회를 만들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놀라운 생산력입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을 만들고 가치를 창출하고 생산 속도와 양을 증가시키는 위대한 발명과 시스템의 혁신에는 생산의 3요소인 토지, 노동, 자본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생산의 3요소에 대해서는 시대마다 사람마다 조금씩 정의가 다르겠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토지, 노동, 자본 이 세 가지 요소에 동의하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지구라는 공간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려면 설령 그게 가상 공간이고 AI더라도 이를 돌릴 전기 생산, 인터넷망, 대규모 데이터 센터의 인프라가 세팅될 수 있는 물리적 공간, 즉 토지가 필요하죠. 이처럼 땅은 물리적 세계의 근간이자 모든 생산의 기본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노동은 어떨까요? 산업화 시대의 육체 노동이든 정보화 시대 이후의 지식 노동이든 인간이 돈을 벌기 위해 하는 모든 생산 활동은 다 노동입니다. 그러니 노동 역시 아직도 생산의 핵심 요소가 맞는 거죠. 그럼 자본은 어떨까요? 아마 이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견이 없으실 겁니다.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자본은 생산을 떠나 생존의 핵심 요소니까요. 당연히 생산의 중요한 요소인 거죠. 자, 그러면 지구라는 행성에 살며 자본주의 시스템의 사회 안에서 생산활동을 하며 살아가는 개인, 가족, 국가에게 이 생산의 3요소를 어떻게 관리하고 혁신을 일으키느냐가 왜 중요한지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그럼 이 생산의 3요소인 토지, 노동, 자본이라는 요소를 제가 투자하는 비트코인, 테슬라, 서울부동산에 비유해서 비트코인은 어떻게 자본을 혁신하고 테슬라가 어떻게 노동의 혁명을 가지고 오고 국제도시의 핵심 입지가 어떻게 부의 베이스 캠프를 만들어주는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토지는 개념이 쉽죠. 토지는 땅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물리세계 리얼 월드에서의 땅은 주거의 공간이자 업무, 휴식, 여가 등의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는 기본 중의 기본 요소입니다. 의식주 중에 하나니까요. 땅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하지만 그렇다고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땅의 가치가 다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가치 있는 희소한 땅이죠. 오랫동안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와 전통이 누적되어 오거나 국가 주도의 계획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설계되고 발전된 세계적인 도시들의 핵심 입지의 땅은 그곳을 이용하고자 하는 수많은 대기 수요가 존재하며 끊임없이 가치를 창출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을 부의 베이스 캠프이며 커뮤니티 입장 티켓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자신의 소득 수준이 올라가고 보유한 자산의 가치가 점점 높아지면 그 자산의 규모에 맞춰서 더 좋고 편안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누리고자 하는 생각이 누구나 자연스럽게 연결되니까요. 그러다 보니 고소득 직장들이 많고 지하철과 같은 교통이 편리하고 숲, 강, 산과 같은 영구적인 자연환경을 갖춘 곳, 거기에 맹모 삼천지교 같은 교육환경, 고령화될수록 꼭 필요한 종합병원과 같은 의료 인프라까지 누릴 수 있는 입지의 땅은 인간의 삶과 주거 환경의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걸 우린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생산 요소인 노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론모어의 레버리지라는 책의 내용을 언급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화폐의 개념이 존재하기 전부터 노동을 통해 자신의 시간을 거래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매일 아침 출근해서 최소 8시간은 근무해야 하는 직장인은 물론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경제활동들은 어떠한 형태로든 자신의 노동이 들어가죠. 그걸 어떤 요소들로 레버리지 하느냐가 생산성 향상의 방법이 되는 것이고요. 그게 한때는 기계였고 정보였고
이제는 데이터로 점점 변해가면서 우리의 노동 생산성을 급속도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GPT로 시작된 AI의 생산성 혁명은 인류의 모든 노동 활동에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단순한 리서치나 보고서 작성의 시간 단축을 넘어서 말도 안 되는 퀄리티로 점점 발전하는 영상, 음향, 문학, 코딩, 분석 등의 전방위적인 창작 활동에서도 엄청난 생산성 폭발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노동 생산성의 혁명의 끝판왕은 어디서 나올까요? 인간이 살아가며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 절대 안 할 수 없는 것, 이걸 안 한다는 건 살아있지 않다는 걸 의미하는 그것, 바로 움직임. 움직인다, 이동한다는 것, 이겁니다. 어딘가로 이동하고 이동시키고 이동을 요청하는 모든 과정엔 모빌리티가 등장하죠. 자동차, 버스, 택시, 지하철, 퀵서비스, 배달, 퀵보드, 비행기, 기차, 우주선 등 현존하는 수많은 모빌리티와 앞으로 등장할 다양한 로봇들은 모두 모빌리티에 특화되어 있는 AI를 탑재하고 생성형 AI들이 그랬듯이 물리세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노동활동들의 혁명을 만들어낼 겁니다. 즉, 생산의 두 번째 요소인 노동의 혁명은 AI로 인해 현재 폭발하는 중이고, 오픈 AI를 비롯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의 IT 공룡들이 각축하는 생성형 AI 분야와 함께 테슬라가 주도하는 자율주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드라이브 GPT가 점점 고도화되면서 어느 순간 갑자기 챗 GPT가 우리 삶에 훅 하고 들어왔던 것처럼 그전까지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들이 너도 나도 챗 GPT만 얘기하고 모든 회사에서 AI 활용하라고 난리가 난 것처럼 우리들은 또 한 번 자율주행 AI와 인간형 로보틱스 기술로 새롭게 만들어질 제품과 서비스들이 우리의 삶에 끼치는 엄청난 파괴력을 목도하게 될 겁니다. 물론 그전까지, 바로 직전까지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고 하겠지만 늘 그랬듯이 이번에도 역시 그렇게 조용히 시작되고 또 한 번 세상이 뒤집어지겠죠. 자, 그럼 생산의 3요소 중 마지막 하나인 자본은 어떨까요? 자본, 쉽게 말해 화폐 자본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발권력을 갖고 있는 국가들에 의해 끊임없이 발행되며 그 가치가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런 현상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통화정책을 진행하는 현재의 법정화폐 시스템이 유지되는 동안은 전혀 개선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 비트코인이 이 세상에 등장한 것이고, 비트코인으로 인해 자본의 혁명이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2008년 비트코인이 이 세상에 등장한 이후에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면서 비트코인의 시총이 과거 화폐의 지위를 누렸던 은을 넘어섰고 점점 금의 시총을 향해 가고 있죠. 이처럼 세상은 어떤 돈을 갖고 있어야 자신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구매력을 지킬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비트코인의 시총이 이걸 증명하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며 성장하고 발전하는 개인, 기업, 국가는 모두 생산의 3요소인 토지, 노동, 자본을 어떻게 접근하고 활용하는가가 매우 중요하며, 장기 투자자의 관점에서 자신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극대화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세계적인 도시에 모두가 원하는 입지의 희소한 땅의 지분을 보유해서 문명의 발전과 주변 인프라의 고도화에 따라 미래 도시로 향해 가는 토지를 확보하는 것. AI 혁명을 통해 인간의 노동 생산성이 극대화되고 있는 이 시대의 대변력을 이끌며 그동안 당연하다고 여겼던 사람들이 하던 수많은 일들을 대체하는 움직이는 AI 로봇, 자율주행 모빌리티를 만드는 위대한 기업의 지분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의 근간이 되는 자본주의의 핵심인 자본을 그 누구도 쉽게 빼앗을 수 없고, 인간의 인위적인 판단으로 총 발행량과 통화 공급 정책을 인위적으로 조절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이 시대의 진정한 건전화폐인 비트코인을 지속적으로 매집해가면서 자신이 가진 전체 자산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속 꾸준히 증가시켜가는 것이 생산의 3요소인 토지, 노동, 자본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장기 투자자의 자세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비트코인, 테슬라, 서울부동산에 투자했고, 이 자산들이 만들 위대한 미래의 모습과 가능성에 대한 기대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향해 가는 장기 투자의 긴 시간 동안 그 어느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전 재산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며 극단적인 위기의 순간에 내몰리지 않고 끝까지 생존하며 자신과 가족들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줄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느리고 더디고 멍청해 보이지만 늘 그 자리에서 사라지지 않고 아주 조금씩 문명의 발전에 맞춰서 땅 위에 올라가는 건물들과 그곳에 살고 그곳을 찾는 사람들에 의해서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고 생산의 기본 요소가 되어주는 땅, 이런 땅의 기본 속성에 맞춰 장기 투자자의 관점에서 앞으로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살고 싶고 그 땅 위에 더 좋은 상업시설과 주거시설과 편의시설들을 만들고 싶은 그런 희소한 땅이 만드는 생산성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복리의 효과처럼 크게 불어날 겁니다. 또한 AI가 만드는 노동 생산성의 혁명은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기술의 발전 속도를 뛰어넘고 그로 인해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엄청난 생산성의 폭발을 보게 될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내던 모든 일들을 특이점을 넘어선 AI가 대신하며 인간이 10년이 걸려야 할 수 있었던 일을 100년이 누적되어야 만들 수 있었던 R&D 성과들을 우리 앞에 선보이게 될 테니까요. 인간이 퇴근한 이후에도 24시간 노조 없이 돌아가는 공장, 스스로 사업체를 갖고 운행하는 자율주행 버스와 택시, 직접 운전하는 게 고된 육체 노동이었다는 걸 우리 모두에게 깨닫게 해줄 완전 자율주행 서비스의 등장, 로봇 청소기 하나에도 즐거워하던 시절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우리가 하던 모든 가사노동을 인간이 하던 시절이 있었다며 웃을 날을 만들어줄 가사 로봇의 등장, 이 모든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 우리가 사는 물리세계에 존재하는 움직이는 모든 것의 기초 데이터를 가장 많이 모으고 분석해 나가는 기업, 저는 이 기업이 테슬라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전기차 판매량이 빠진다며 눈앞에 한 푼 두 푼의 현안이 되고 숫자 노름에 빠져 있을 때 왜 테슬라라는 기업은 드디어 완전 자율주행 FSD 버전에 베타라는 딱지를 떼고 드디어 모든 미국 내 유저들에게 FSD를 한 달간 무료로 풀었는가? 이게 의미하는 게 무엇이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올리고 있는 FSD의 영상에 인간처럼 행동하는 이 놀라운 변화들을 보는 게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이걸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사람들에겐 현재의 테슬라는 테슬라가 그리는 전체 로드맵에 그저 빙산의 일각만을 이 세상에 노출한 그런 존재인 겁니다. FSD의 완성이 만들 움직이는 모든 것들의 자율주행화, 그리고 자유롭게 움직이고 행동하는 모든 모빌리티들이 이 세상에 만들어낼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노동의 혁신, 생산성의 폭발을 언젠가 모두가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경쟁력 있는 위대한 기업들과 좀비 기업들을 분별하고 돈이라는 자본이 무분별하게 살포되고 위정자들에 의해서 마음대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이롭게 만드는 기업과 개인, 더 열심히 일하고 놀라운 성과를 창출하는 곳으로 더 많은 자본들이 자연스럽게 몰리며 건전한 자본의 순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이 진보된 자본주의 시스템의 혁신에는 그에 걸맞는 사운드머니, 건전화폐인 비트코인이 꼭 필요합니다. 아니, 비트코인을 사람들이 찾게 됩니다. 머니 프린팅으로 가치를 잃어가는 법정화폐의 문제점을 한번 인식한 사람들은 자신의 구매력을 지켜야 한다는 지극히 정상적인 동인에 의해서 건전화폐의 속성을 갖고 있는 자산을 찾게 되고 비트코인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돈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법정화폐를 비트코인으로 바꿔놓는 사람들이 계속 증가할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소중한 돈을 지키기 위한 개인과 기업과 국가의 움직임이 지속되면 더 이상 법정화폐 체제하에서 무분별하게 살포되며 만들어지던 신용 팽창이 줄어들며 효율적으로 개인과 기업에게 자본이 전달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당연히 생산성의 향상은 이 건전화폐를 통해 극대화되겠죠. 이게 바로 비트코인이 가지고 올 자본의 혁신, 화폐의 혁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경제학에서 듣고 배웠던 생산의 3요소인 토지, 노동, 자본에 대한 개념을 제가 투자하는 비트코인과 테슬라, 서울부동산과 연결해서 재미있게 설명드려봤습니다. 투자의 세계에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자신이 하는 투자가 무엇이고 왜 그 투자를 하고 있고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 각자 명확한 개념을 갖고 있어야 누군가의 말과 행동에 의해서 어느 순간 흔들리며 사팔사팔하고 뇌동매매하지 않고 장기간 자신의 관점을 유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생각하는 투자 자산들의 의미와 가능성과 기대들을 설명드렸으니까요. 각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 우리들의 장기 투자는 아직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으니까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장기적 우상향이 확보되어 있는 이 유형 자산들을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이 부분부터가 이제 조금 중요한 개념들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구조가 있어요. 장기 투자를 할 때 이 구조로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니까 이상적이라는 표현을 썼죠. 뭐냐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람들도 존재하고 시기별로 다를 수도 있다라는 다양한 가능성을 다 전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데아, 장기 투자, 구조적인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갖고 있는 자산들만 모아서 투자하려고 하는 토탈 인베스터가 꿈꾸는 이데아의 기본 구조는 뭐냐? 가장 큰 자산부터 순서대로 산다.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데아기 때문에 돈에 제약이 없다는 거죠. 그냥 내가 투자를 모르고 살아왔던 투알못이야. 근데 현금은 엄청나게 많아. 그동안 벌어놓은 돈이 꽤 돼. 전세만 계속 살면서 전세금으로 꽤 많이 모아놨네? 딱 이 상황이라고 보자고요. 그런데 이제 막 투자에 눈을 떠서 투자가 무엇인지 알아가기 시작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큰 자산부터 사야 된다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큰 자산을 사고 그 큰 자산이 낳는 알을 더 작은 자산, 중간 자산,
그리고 그 중간 자산이 낳는 알을 작은 자산, 이렇게 순차적으로 뿌려나가야 되는 겁니다. 모두가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일어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율보다 더 높은 수익을 거둬야만 자신의 화폐 가치 그리고 구매력이 유지된다라는 것, 그리고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생존 게임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투자라는 행위를 하는 것은 돈을 벌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번 게 아니라 구매력을 유지하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아주 치열한 싸움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런 구조에서 봤을 때 인플레이션이 발생된다라는 것을 디폴트 값으로 보고 돈을 많이 풀어서 인플레이션이 많이 발생되는 상황들이 10년 단위로 발생되거나 아니면 10년 중간에도 5년 단위, 3년 단위 뭐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깨작깨작 늦는 것까지 포함해서 4년에 한 번씩 인플레이션이 크게 나타나는 구간들이 생긴다라고 우리가 전제를 깐다면 안정적 물가 상승률이 나타나는 기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면 그걸 평균 치면 평균 10년 동안의 물가 인상률은 꽤 크겠죠. 자, 예를 들어서 평균 10년 동안의 물가 인상률이 한 10% 정도만 된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내가 이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게임을 시작했고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작업을 들어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갖고 내 돈만으로 살 수 있는 자산을 사는 것과 내 돈 플러스 대출을 확보해서 더 큰 자산 가치를 갖고 있는 무언가를 사고 시작하는 사람하고 누가 더 유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조적으로만 보자는 거예요. 좋은 빚을 갖고 내가 활용해서 내가 갖고 있는 모아놨던 금액보다 더 큰 규모의 자산을 확보하고 시작하는 자와 그 금액만큼만 갖고 자산을 확보해서 시작하는 자,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모았는데 누군가는 그 1억을 5억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5억에서 시작하고 누군가는 1억에서 시작한다. 그러면 얘를 언덕 위에서 굴렸다. 눈이 뭉쳐지면서 내려가는 그게 1년에 인플레이션 10%씩 맞는 거다.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10%의 인플레이션만큼만 오른다라고 쳤을 때 그 차이가 밑으로 굴러 몇 바퀴 몇 년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확연한 차이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가 뭐 어떤 상식 퀴즈 푼다고 생각했을 때 나오는 계산에서 뭐 이견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가능하면 얼마나 큰 자산을 확보하고 시작할 수 있을까부터 고민해야 되는 게 구조적인 투자자의 접근 방식인 거예요. 얼마나 많이 오를까를 생각하기 전에, 내가 산 다음에 얼마나 오를 것 같아, 야 이거 몇 배 갈 것 같아, 이런 걸 논하기 전에 얼마짜리로부터 시작할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레버리지가 죽어도 싫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변동성이 끝장인 걸로 가버리는 수도 있겠죠. 왜냐면 레버리지는 안 일으켰지만 내가 넣었던 그 돈이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5억에서 시작한 그 자산보다 5배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 그러면은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을 테니까요. 그죠? 걔는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1억밖에 없었지만 4억의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5억에서 시작하고 나는 그냥 1억에서 시작하지만 난 걔보다 5배 아니면 10배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지롱. 이렇게 생각하면 그 자산에 투자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장기 투자의 개념으로 갔을 때 변동성은 중요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에 그 자산을 투자하냐 투자하지 않냐를 논할 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자산을 어느 정도 비율로 담느냐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변동성이 큰 자산을 몰빵 투자할 경우에는 자신의 평가 금액 자체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자신의 부의 안정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거는 리스크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안고 가면 돼요. 그런데 내가 그 투자한 자산을 뺄 일이 없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5년이 돼도 뺄 일이 없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을 수 있지만 아주 소액을 투자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그럴까요? 어느 정도 시점 이후에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필요한 희노애락 비용들이 필요하니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돈을 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은 어디서 나올까? 무언가를 팔아야지만 나오는 것이 있지 않을까요? 월급에서 남은 거 생활비로 쓰고 남는 걸로 투자를 행위를 계속 해왔다면, 급격한 보너스를 왕창 받는 일이 없다면, 아니면 별도로 챙겨놨던 현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내가 예상치 못한 희노애락 비용들이 발생될 땐 무언가를 팔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마침 내 자산이 전부 다 변동성이 큰 자산에 들어가 있고 그 큰 변동성이 마침 최악의 저점 구간을 기록하고 있는 순간 이벤트가 발생됐다면 정말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자산을 가장 헐값에 털리게 되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자산가 분산을 꼭 신경 쓰셔라라고 말씀드리는 게, 뭘 팔아야 될지 몰라요. 내가 예측하지 못한 어떤 상황, 아니면 그 내 자산들을 운용하는 상태에서 어떤 특정 자산의 이벤트가 발생된 것 때문에 급하게 돈이 필요해지거나 유동성을 공급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에서, 같은 속성의 자산들만을 모아놓고 있을 때 생기는 리스크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설명드리면, 큰 자산부터 시작했을 때는 규모를 크게 키울 수 있고, 규모를 크게 키운 상태에서 굴리면 시작점 자체부터가 인플레이션율을 맞을 때 절대적인 금액 자체가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큰 자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대부분 이 큰 자산이라고 얘기할 때 대전제는 뭐냐면, 대출을 잘 해주는 자산이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이 잘 되는 자산이어야만 레버리지를 많이 껴줬겠죠. 그렇다면 대출을 많이 해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제도권에서, 금융권에서 그 자산을 안정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자산 대비 상대적으로 그 자산을 안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더 신뢰한다는 거죠. 어떤 개념에서? 더 많이 오를 것 같아서 그게 아니라, 내가 얘를 담보로 잡고 빌려줬을 때 내 돈, 은행 입장에서 아니면 사채업자 입장에서 내 돈, 빌려준 내 돈 뜯길 가능성이 적다라는 가능성, 그것 때문에 많이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빌려준 돈이 뜯길 가능성이 적으면 적을수록 더 많이 빌려줍니다. 그냥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은행은 장사를 해야 되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면서 그것으로 자기네들이 예대마진을 먹어야 되는데, 그거를 먹을 때 나한테 돈을 맡기는 사람들은 사실 내가 돈을 내줘야 되는 거니까 은행 입장에서 별로 주요 고객이 아니고, 은행의 고객은 대출을 받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대출을 받아가려는 사람들이, 우리 개인이 가서 대출 받으려고 그러면은 뭐 걔네들이 고자세인 것처럼 보이지만, 기업이나 아니면 고액자산가가 가서 건물 담보로 해서 대출 받아가지고 뭐 하나 매입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냥 굽신굽신 됩니다. 그런 거예요. 왜냐면 자기한테 돈 줄 사람한테는 어떤 분야든 세일즈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런 개념에서 봤을 때 많이 빌려주는 자산일수록 그 자산을 은행권에서 신뢰하고 자기 돈이 덜 뜯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고, 은행권이 덜 뜯길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자산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우리가 큰 자산을 확보한다라는 원리에서 봤을 때는 변동성이 작고 안정적으로 담보물로 쓸 수 있을 거라고 은행이 생각하고 있는 자산이면서 절대적 금액이 큰 거여야 되겠죠. 그래야 큰 금액을 빌릴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조건을 만족하는 자산이 현재 시점 기준으로 딱 하나밖에 없어요. 땅 위에 건물, 그냥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것만 그렇게 많이 빌려주고, 그것을 빌려주는 것으로 특화된 상품들이 금융 산업 안에서 엄청나게 발전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택, 토지 담보 대출이 가장 저리에 상환 기간이 길고 오랫동안 빌려 쓸 수 있는 자산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부동산의 가격이 얼마나 상승률이 몇이냐를 논하기 전에, 상승률과 상관없이, 상승률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냥 인플레이션만큼만 따라간다고? 근데 그게 매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눌려 있다가 한 번에 따라갔다, 눌려 있다 한 번에 따라갔다, 이런 거죠. 뭐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올라갈 때 확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몰아서 따라간다라고 하는 자산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지, 사실은 그냥 인플레이션만큼만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인플레이션만큼 따라가는 자산인 땅을 내가 먼저 확보를 했다, 그리고 그 땅을 자체로 레버리지를 일으켰다라고 한다면, 그 레버리지를 일으킨 자산이 떨어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주식, 비트코인 다 마찬가지죠. 사이클이 있으니까 떨어질 때 있고 올라갈 때 있고, 떨어질 때 있고 올라갈 때 있지만, 10년 정도 본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가장 크게 올라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큰 규모를 유지하고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부동산 투자의 장점을 설명드린 건데, 이 부동산 투자의 장점을 뛰어넘으려면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되냐면, 변동성이 더 크고 더 많이 상승하는 자산이어야 된다는 거죠. 설령 더 크게 떨어지더라도, 즉 변동성이 커지더라도 상승률 자체를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자산이어야만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없다라는 핸디캡을 안고라도 내가 투자 자산으로서 의미 있게 보유할 가치가 있잖아요. 그럼 그게 뭐가 있냐? 라고 쳤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게 주식인 거예요.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미국의 S&P 500 기준으로 상승률이 제가 그때 봤을 때 73배인가 71배인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택 가격이 23배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보통 주식은 부동산의 2배에서 2.5배 정도로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식이라는 자산을 먼저 선택한다고 한다면 부동산보다 2.5배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해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
그게 S&P 500 기준, 그러니까 지수 기준으로의 평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수 기준으로의 평균 투자하는 걸로는 레버리지를 일으킨 부동산을 이길 가능성이 되게 적어요. 생각보다. 왜냐하면 다른 개념들이 좀 성격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성장주,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주식은 지수 기준으로 먹으려는 생각이 아니라 신산업군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에 주도주를 사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야 레버리지를 안 일으키더라도 굉장히 빠른 속도의 성장률로 따라잡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게 실질적으로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굉장히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왜 부동산부터 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데아적인 부분만 설명드린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부동산을 사고 부동산의 자산 가치가 증식되는 것에서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추가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월세나 전세를 줬을 때 그 임차 보증금을 내가 확보할 수 있다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그런 걸 다 빼고 현실적으로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데아가 아니다. 돈이 한정되어 있고 이제 돈을 모아가야 되는 사람이고 부동산을 살 여력은 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무리해서 부동산을 사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순리대로 가면 돼요. 뭐냐면 변동성이 낮지만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산을 먼저 살 수가 없으면 빠르게 오르는 자산부터 산다라는 전략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대신 기간은 장기 투자로 간다라고 하는 그 대전제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사회초년생이거나 결혼을 하시지 않은 분이라면 내가 언제쯤 결혼할 것인가가 굉장히 큰 리스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꼭 생각을 하고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안 팔고 싶어도 돈이 부족하거나 내 배우자는 나와 같은 생각이 아니어서 그 자산을 청산해야 될 수, 그러니까 정리해야 될 수 있거든요. 가장 현실적으로. 그게 제가 설명드리는 인생의 희노애락 비용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쁠 때 쓰는 비용이잖아요. 집을 사야 된다던가 아니면 전셋집을 구해야 된다던가 아니면 신혼여행 가고 이런 비용들을 아니면 뭐 집기 사고 막 대규모로 돈이 왕창왕창 들어가는 시기가 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감안했을 때 내 인생에 중요하게 큰 돈이 나가야 되는 시점들을 계산해 놓고 그 기간까지 남아있는 시점이 얼마인지를 보면서 변동성이 큰 자산에 투자를 시작해야 되는 거죠. 물론 변동성 낮은 자산도 마찬가지지만요. 투자는 확률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고 적고를 떠나서 내가 장기적으로 우상향인 자산을 선택했다면 그 자산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시기까지 기다리기만 한다면 그 구조적 이점을 내가 먹을 수 있잖아요. 그 구조적 이점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그 구조적 이점이 발현되기 전에 정리를 해버리죠. 그러면 구조적 이점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더라도 끝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 선수가 막 웜업이 되고 후반전부터 폭발적으로 게임을 좀 플레이할 수 있는 공격수인데 후반전까지 기다리다가 감독이 바로 바꿔버려요. 명장이 아니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이제 막 공격력이 살아나기 시작했는데 그때 싹 바꿔버려요. 그러면서 왜 바꿨냐 그러면 기회 많이 줬었다고. 전반전 내내 기회를 줬었다. 더 이상의 기회는 필요 없다. 뭐 이딴 소리 하는 형태가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간 선호가 짧으면은 뭐 구조적 장점이고 나발이고 없습니다. 그냥 발현되기 전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적인 장점을 가져갈 수 있는 상태라면 시드머니 구축 단계에서 소액부터 투자를 하지만 적은 금액부터 살 수 있는 것들을 모아 나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 자산을 모아 나갈 때는 기본적으로 덩어리를 큰 걸 선택해서 안전빵 전략으로 가던 폭발적 성장을 하던 두 가지가 아니면 답이 없어요. 그게 아니면 투자라는 행위를 멈추고 일단은 시드머니를 그냥 모은다라는 개념으로 가는 전략, 요 세 가지 정도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투자의 공부가 덜 됐어. 그리고 뭐가 좋은 자산인지는 알지만 그 자산을 계속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지켜나갈 준비가 안 된 상태라면 차라리 투자라는 행위를 하지 말고 공부만 계속하면서 일단은 자산을 모을 수 있는 시드머니를 확보하는 저축의 단계를 먼저 경험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나는 돈도 모였고 그 다음 공부가 어느 정도 돼 있고 투자 행위를 한 지 꽤 됐고 경력이 있다. 그런데 그동안 올바르지 못한 투자를 하다가 이제 막 투자에 좀 제대로 된 방향에 진입을 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그때는 두 가지 전략. 큰 덩어리를 잡고 낮은 변동성에서 크게 스노볼 이펙트를 굴려나가는 방법으로 쓸 것이냐, 아니면 남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밑으로 내려가면서 눈덩어리를 뭉치리는 속도가 빠른 자산에 투자할 것이냐, 이 두 가지를 시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서는 저는 올웨더 포트폴리오라던가 아니면 지수 투자 이런 것들을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건 나중에 할 수 있어요. 그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느 정도 자산이 확보된 다음에 베이스 캠프를 설치해야 될 때 그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100억대 자산가예요.
근데 변동성이 엄청 큰 자산만 다 갖고 있어요. 그러면 계속 그 상태로 있고 싶을까요?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왜? 내 몸도 쇠약해지고 나의 총기도 점점 떨어져가고 오랫동안 그런 투자 행위를 할 수도 없고 가족과 보내야 될 시간도 더 많고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그 지금까지 모아놨던 것들을 조금 더 안정적인 형태의 굳히기로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축구에서 경기를 하는데 3대0 정도 됐는데 끝나기 한 5분 전이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미친 듯이 공격합니까? 아무리 강팀이어도 미친 듯이 공격 안 해요. 뭐 하죠? 볼 뒤에서 돌리죠. 왜? 굳히기 들어가는 거예요. 사이드로 몰고 가서 눕잖아요. 침대 축구하고 조금만 차면은 아파가지고 뒹굴고 선수 교체하고 어떻게든 시간을 끌잖아요. 왜? 아니 확실하게 이기는 방법이 있는데 왜 무리를 합니까? 그때 쓰는 전략이 올레더 같은 거예요. 그때 쓰는 전략이 지수 추정입니다. 그냥 모아놓은 걸, 큰 덩어리를 만들어 놓은 걸 그때부터 굴려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디폴트로. 그런데 지금 세팅을 그런 식으로 해놓으면 자산의 폭발적인 증가도 없고 그렇다고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큰 자산을 확보한 다음에 시작하지도 않고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가 돼버린 때문에 구조적인 장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구조적인 장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현금 흐름이 엄청난 사람이어야 돼요. 월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 즉 완전 초고액 연봉자거나 아니면 물려받은 자산이 많아서 내가 소속된 가족 법인에서 나한테 떨어지는 월급이 엄청나게 많고 배당이 엄청나게 많은 경우 뭐 그러면은 그냥 부자니까 이미 부자니까 그걸 갖고 그 폭발적인 월 현금 흐름을 갖고 안정적으로 계속 다져주기만 해도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다. 일반적인 직장인, 일반적인 자영업자, 어느 정도의 적당한 전문직 이런 사람들이라면 그런 식의 전략으로 들어가는 거에 한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산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기회들을 찾아가고 그 해당 자산들끼리 구조적으로 연결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기적 우상향이 확보된 앞서 설명드렸던 자산들, 주식 안에서의 개념, 비트코인 같은 자산들을 모아가면서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이견이 있으실 수 있는데 그냥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그렇게 확보한 금융자산으로 부동자산을 꼭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내가 크게 키워놓은 금융자산으로 만든 부를 부동자산으로 옮기는 것을 저는 부의 베이스 캠프라고 설명드려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등반을 한다. 에베레스트 산을 오른다. 그러면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고 있는데 굉장히 추위가 많고 극한이지만 어떻게든 꾸역꾸역 산 중턱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아직 컨디션이 괜찮아요. 지금까지 잘 왔어. 그런데 이제 그 스노픽을 향해서 가야죠. 정상을 향해서. 근데 그 정상을 향해서 등반을 하려고 할 때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모든 짐 다 짊어지고 아니면 하나도 내려놓지 않고 중간에 야 지금 컨디션 괜찮은데 지금 당장 빨리 뛰어 올라가면 될 것 같은데? 아 그래도 베이스 캠프를 좀 설치하고 좀 휴식을 그럴 시간 없어. 급하니까 당장 직진해. 곧장 가자. 라고 생각해서 올라간다. 그렇게 베이스 캠프 설치 없이 한 방에 스노픽을 향해서 갔다. 그런데 도달했다. 그럼 성공. 근데 실패하면 그냥 동사된 채로 발견되는 거예요. 아시죠? 뭐 아니면 도를 굳이 산 중턱까지 왔을 때 할 필요가 있나라는 거예요. 그 기술자에 가까운 이 산악 전문가들이 왜 베이스 캠프를 중간에 만들까요? 내가 스노픽을 향해 가다가 예측치 못한 악천후와 나의 갑자기 급작스러운 컨디션 난조에 의해서 내가 예상했던 플랜과 다르게 움직일 가능성, 즉 예측 불가능한 현상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그러한 상황이 발생될 때 나는 잠시 베이스 캠프로 다시 내려와서 그곳에서 다시 몸을 풀고 전열을 다듬고 다시 한번 정상을 향해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고자 하는 게 베이스 캠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의 컨디션만 보고 지금 나의 분위기만 보고 그런 거 그딴 거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고점을 향해서 당장 돌진한다면 그 행위가 잘 되면 너무 좋겠으나 설령 잘 안 되면 그리고 그러한 게 단기간에 그냥 딱 결정되고 마는 게 아니라 투자는 긴 시계열로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 결국 큰 위기가 한번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산이 금융자산으로 확보가 되면 걔를 더 큰 수익률을 줄 것 같아서라는 개념이 아니라 부의 베이스 캠프를 만들고 여기서 한번 다지고 간다라는 개념으로 이 뜨거운 불과 같은 금융자산을 땅에 묻어주는 겁니다. 이 변환 작업을 해주시는 게 부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부동자산으로 바꿀 때 제가 이데아라고 얘기했던 처음에 큰 자산부터 사면 좋은데라고 했던 그걸 못했던 걸 그때 만들어 버리면 되죠. 그때 산 게 레버리지가 들어가면서 자산을 확보해서 내 금융자산보다 부동자산의 규모를 좀 더 키워놓으면 그때부터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금융자산과 비슷한 비율 정도로 일단 맞추던가요. 그렇게 순서를 바꿔서, 사실은 순서를 바꿔다기보다는 이상적인 거는 빼고 현실적인 버전은 이게 맞는 거죠. 실제 저도 이 방법대로 빌드업을 해왔었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서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게임으로 치면 세이브 한번 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막 한참 게임할 때 아니면 한탕 작업할 때 그 필 받아서 PPT 작업하는데 세이브하는 것도 있고 자동 세이브 돼 있겠거니 그냥 생각하고 하다가 어느 순간 막 이쯤에서 그냥 컨트롤 S 버튼 한번 눌러줬어야 되는데 그냥 조금만 더 하면 마무리야, 조금만 더 하면 막 하다가 삑 어딘가 있겠지, 저장돼 있겠지. 아무리 찾아봐도 저장 파일이 있습니까? 저장 파일 찾을 시간에 다시 빨리 만드는 게 더 빠르잖아요. 똑같아요. 세이브 해야 돼. 세이브 안 하고 고 하고 마무리 될 때 엔터 치면서 마무리 하려고 하다가 중간 버전 없이 날아가는 순간 멘붕이 오는 겁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세이브, 게임으로 봤을 때의 세이브, 등반으로 봤을 때의 베이스 캠프 설치, 이 작업을 꼭 해주시면 좋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유동자산과 부동자산의 비율이 적절히 밸런스를 갖춘 진정한 포트폴리오가 일단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뭐냐면 자산 증식 단계. 자, 보십시오. 부동산이 확보됐다는 것은 내가 살 집이 생겼다는 거죠. 내가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거기서 나오는 임차보증금을 갖고 나는 그것보다 더 싼 전세를 살거나 월세를 살면서 그 자산을 확보한 것을 투자 자산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기회도 확보할 수 있고, 그런 게 싫다면 큰 자산을 내가 깔고 베이스 캠프 안에 들어가서 살아버리는 수가 있으니까 일단 주거 문제는 해결되죠. 계속 이사를 가거나 전세보증금을 올려줘야 되는, 월세를 올려줘야 되는 상황들은 없으니까요. 그러면 그 안정적인 부동자산 확보 상태, 필수제를 확보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생기는 자금들은 부동자산이 아닌 유동자산 쪽으로, 금융자산 쪽으로 계속 보낼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금융자산의 파이를 더 키워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가지고 있던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구매했던 부동산의 자산 증식과 계속 끊임없이 DCA를 하면서 늘려갔던 주식과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자산의 그 상승분을 계속 늘려나가면 금융자산과 부동자산, 유동자산과 부동자산의 규모가 동시에 다 같이 커져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게 자산 증식 단계예요. 이 자산 증식 단계에는 일단은 월 현금 흐름 창출은 신경을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아니 뭐 이렇게 해서 뭐 오르면 뭐하냐고. 그게 뭐 나한테 돈 줘? 그냥 다 기분 좋은 사이버머니지 뭐. 그래서 뭐 그거 올랐다고 맨날 계좌 뭐 보여주면서 흐뭇해 하는데 그래서 그게 뭐 월 20만 원이라도 나한테 주냐고 누군가가 이렇게 막 물어본다. 배우자가 물어본다. 그거 할 말이 없죠. 그럼 어떻게 해요? 좀 팔까? 뭐 이런 식의 얘기들만 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세 차익을 거둘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되고 일단은 그 파이를 부시지 말고 조금 더 유지한 상태에서 자산 규모를 자기가 생각한 수준까지는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자산 규모가 커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욕심 부리지 말고 그 자산 규모가 커져 있는 거의 일부를 월 현금 흐름 창출형으로 돌려줘야 돼요. 지금까지는 부동자산이든 유동자산이든 시세 차익형에 중점된 투자로 파이를 키우는 거였다면,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파이가 커졌다면 기준은 없습니다. 뭐 몇십억 된 거가 그때부터 해야 되냐 마냐 이거 기준 없어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예요. 자기가 마음에 들 대로, 자기가 이 정도면 됐어라고 생각하는 중간 단계, 처음에 플랜으로 세웠던 그 기준, 거기에 맞춰서입니다. 그 기준에 맞다면 그때부터는 일부 익절을 하세요. 절대 파는 거 아니에요. 파세요. 부동자산이든 유동자산이든 일부 파세요. 그걸 왜 팔아요? 팔고 걔로 월 현금 흐름이 창출될 수 있는 구조의 자산을 사세요. 그게 상가든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어떤 주거형 임대주택이든 아니면 월 배당을 주는 배당주든 무엇이 됐든, 이게 비트코이너라면 피앗머니 싫다라고 하면서 그런 거 안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생활이 가능하고 나의 월 현금 흐름, 내 월 현금 흐름이라는 건 결국 피앗머니로 나오는 거니까 우리가 피앗머니라고 얘기하는 달러나 원화로 되어 있는 현금 흐름이 더 많아질 수 있는 구조로 일단은 지금까지 키워놨던 규모를 일부 줄여서 전환을 시켜주세요. 전환시켜주는 게 당장은 자산의 규모가 줄어드는 것 같아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더 갖고 있었어야지 이 떡상을 먹는 건데 아니면 이 상승분을 다 먹는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사실 이때부터 슬슬 내가
파이어하는 단계, 그러니까 즉 직업이라고 하는 내 노동을 중점으로 해서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그 구조, 즉 내가 일하지 않으면, 내가 노동을 제공하지 않으면 월현금이 창출되지 않는 그 구조의 덫에서 빠져나오는 변환 작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